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강산 깊은 자락, 맑은 물 흐르고 솔바람이 스미는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죠. 그 집은 산속에 있었지만 궁궐 못지않게 반듯하고 고왔고 땅도 넓고 가축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사람 보기 지극하여 아들 둘과 귀한 딸 하나를 두었답니다. 딸은 하늘의 배기를 정성껏 빌고 천지신명께 천일이나 기도하여 얻은 아이였지요. 고운 얼굴에 말도 곱고 손재주도 뛰어나 바느질 솜씨는 마치 비단 위에 구름을 수놓은 듯했고 웃는 얼굴은 동백꽃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그 집 딸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라더라니까. 참말로 귀한 팔자지.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지나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돌아보았지요. 허나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 평온하던 집안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말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운 없이 헐떡이다가 숨을 거뒀지요. 병이 들었겠지 하며 넘겼건만 사흘 뒤 또 한 마리가 죽었고 이내 소 한 마리도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이다. 어쩌면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오이까? 아니면 누군가 독을 먹였을지도 모르지요. 수소문 끝에 지켜보자는 말이 나왔고 마침 장손인 첫째가 나섰답니다. 한밤중에 마당 귀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지요. 허나 밤새도록 짐승 울음소리조차 없었고 달빛만 쓸쓸히 마당을 훑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둘째는 성미가 야무지고 눈치도 빠른 사내였죠. 그는 초당 뒤쪽 작은 울타리 옆에 조용히 엎드려 지켜보다가 달이 기울 무렵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 조용하고 얌전하던 막내 여동생이 새하얀 겉옷을 입은 채 말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의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그 똥구멍에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배를 갈라 그걸 쏙 빼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숨을 멎은 채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그건 틀림없는 여우의 짓이었어요. 다음 날 둘째는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막내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밤에 말 곁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놈, 무슨 망발이냐? 그 귀한 딸을 두고 헛소리를 하다니. 내 놈 눈이 썩었느냐? 그날 저녁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지키게 했고 하인 역시 같은 장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싸쥐고 방 안에 주저앉았지요. 말이 귀했던 시절이지만 짐승 몇 마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얻은 귀한 딸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둘째 아들은 결심했지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하여 짐 하나 없는 몸으로 둘째는 달이 기운 새벽녘에 집을 떠나 금강산 깊은 산속으로 향하였답니다. 바로 그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모든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금강산 초입을 벗어나 산줄기 깊은 곳으로 접어들면 사람이 좀처럼 닿지 못하는 외진 길이 하나 있지요. 둘째 아들은 걸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걸음으로 가족도 고향도 뒤로하고 그저 마음 한 자락만 붙든 채로 말이죠. 밤이 되자 날은 싸늘해지고 산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길은 어둡고 바람은 울었지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산비탈, 묘지 하나가 있는 너른 바위 옆에서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떨며 보내고 이튿날 아침 해가 나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걷고 걷다 보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거늘 거울 앞에 서는 이 누구인고.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지요. 솔숲 너머 작은 초당 하나,
그 안에 앉아 책을 읽는 이는 놀랍게도 한 여인이었답니다. 말없이 책을 넘기는 손, 옷자락 위로 흩날리는 햇살, 그 모든 것이 이승의 것 같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조심히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실례하오. 이 산중에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소이다. 그 여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가만히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새조차 이곳에 들지 못하거늘 어찌 들어왔소? 그 말투가 야박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을 베어 물듯 아릿했지요. 그는 모든 사연을 말하지 못하고 단지 길을 잃었다 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당 안으로 들라고 했지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허기를 달래고 가시지요. 초당 안은 간결했으나 기이하게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처럼 맑고 청아했으며 말 한마디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그날 밤 그 여인은 혼자 밥을 지어 둘이 나누어 먹고 다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책을 넘기고 말없이 산을 바라보며 어느 날 여인이 말했지요.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앉으시오. 그 말에 둘째는 무릎을 꿇고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니 세상 일이 멀어지는 듯했고 하루하루가 가벼웠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물들 무렵 여인이 말했지요. 이제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는 때가 되었소. 우리는 하늘궁으로 가야 하오. 둘째는 여인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 당신의 성함을 알 수 있겠소?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이름이 없소. 사람의 세상에선 나 같은 걸 천녀라 부른다지요. 다 저녁이 되어 책 보따리를 들고 둘째 아들과 여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너머 벼랑 끝에 이르렀는데 순간 바람결에 실린 듯 그들의 몸이 솟구쳐 오르더니 구름 너머 신비한 궁이 펼쳐졌답니다. 대들보마다 옥이 박히고 기와의 안개가 내려앉은 그곳은 하늘궁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새 해를 살았습니다. 날마다 천녀와 함께 공부도 하고 하늘궁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며 속세와는 다른 시간을 살았지요. 하늘은 시름이 없고 계절도 부드러웠으며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시간이 흐르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형은 날 원망하진 않을까? 노인은 지금도 짐승을 해치고 있는 걸까? 그리움이 한 줌씩 쌓여 가슴을 눌렀고 마침내 천녀에게 말했지요. 하늘님,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겠소? 딱 한 번만 다녀오고 싶소이다. 천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하지만 그 마음은 바위를 뚫는 물처럼 깊고 단단했지요. 다음에 또다시 간청했고 결국 새해가 되는 날 천녀는 조용히 병셋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가시오. 첫째는 불, 둘째는 물, 셋째는 얼음이오. 마지막 병은 반드시 끝에 던지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리하여 둘째는 천녀와 이별하고 다시 지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고향은 이미 사람이 없는 풀만무성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고향집은 옛 모습은커녕 그 터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쓸려나가고 쑥대가 우거져 들짐승의 쉼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허물어진 집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니시옵니까? 여동생이었지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눈망울도 말씨도 여전한 채 반가움에 도보를 붉히며 달려들었습니다. 둘째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 품을 받아주었지요. 그리곤 둘째를 집 안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몇 해나 지났사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 오라버니만을 기다렸사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허름한 집자리와 옹기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노인은 조용히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밥은 윤기 났고 국엔 대파 향이 감돌았죠. 그런데 둘째가 국을 한 숟갈 뜨고 두 번째 떠내자 그 안에 사람 손가락이 동동 떠 있었지요. 둘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물이 먹고 싶구나. 우물에서 한 바가지만 떠다오. 예, 오라버니. 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가자 둘째는 허리춤에 숨겨둔 병을 쥐고 뛰쳐나와 나귀에 올랐지요. 그러자 뒤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눈치를 챘구나. 저것 하나라도 더 먹어야 했는데. 그 말과 함께 동생의 다리는 점점 털이 자라고 손은 갈퀴처럼 변하더니 살결은 붉은 털로 뒤덮였지요. 동생은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째는 죽느냐 사느냐 병을 꺼냈을 때가 온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 나귀는 있는 힘껏 내달렸지요. 허나 여우로 변한 동생은 나무 위를 뛰어넘고 담장을 스쳐 날아들며 뒤쫓았지요. 그 숨소리는 발굽보다도 빨랐습니다. 헉, 헉, 이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허리춤을 더듬어 맨 위에 붉은 병을 꺼냈지요. 지금이다! 그 병을 산등성이 위에서 뒤로 던지자 펑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지요. 산월이 가득 불꽃이 번지며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그 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앞발로 나뭇가지를 쳐내며 그 불을 뚫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저걸 어쩐다. 둘째는 간신히 앞길을 돌며 두 번째 병, 푸른 병을 꺼내 던졌지요. 그러자 이번엔 파도처럼 물이 일더니 골짜기 가득 넘쳐 흘러 산 아래를 바다처럼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잠시 물속에 휘말리는 듯했지만 이내 재빠르게 다시 나타났지요. 물을 가르며 두 눈을 부릅뜬 채 다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둘째는 알았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혼이 붙은 짐승이다. 마지막 병, 하얀 병, 그것만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던지기 전에 둘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빛 아래 큰 나무 하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소나무였지요. 수백 년을 산을 지켜온 그 나무 위로 둘째는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우도 그 냄새를 쫓아 올라왔지요. 바람이 불자 그 여우의 눈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오라버니. 순간 둘째는 마지막 병을 나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 병이 땅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번지며 온 산을 덮었지요. 하얀 서리빨이 뿜어져 나와 산등성이를 가로막고 가시덤불처럼 얼음 송곳이 솟구쳤습니다. 여우는 그 틈에 걸려 몸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얼음가시 사이를 비집고 나오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파앗하는 날개짓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 여우의 몸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한 마리 솔개가 허공에서 내려와 여우를 번쩍 채워 올렸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둘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말했지요. 마지막 병을 던지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 했소. 솔개는 하늘로 솟구쳐 구름 너머로 사라졌고 둘째는 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답니다. 그 솔개가 바로 하늘 여인 천녀였다는 것을요. 솔개가 사라진 하늘 아래 둘째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땐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사방은 조용했고 추격도 울부짖음도 사라졌습니다. 여우도 병도 이제는
그의 곁에 없었지요.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한참을 서 있다. 숨을 고르고 두 다리를 굳게 딛고 다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는 다시 그 초당 앞에 섰답니다. 솔숲을 지나 문을 톡톡 두드리자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찬녀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옷차림도 그 맑은 눈빛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요. 둘째는 그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격도 슬픔도 다 지나간 뒤에 평온이었지요.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움이 있기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대는 길을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초당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을 심고 여름엔 땀을 흘리며 책을 베끼고 가을엔 밤을 줍고 겨울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또 해가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사람의 세상에서 그들은 사라졌고 누구도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없었답니다. 허나 금강산 어느 골짜기 새도 쉬어가는 고요한 숲속에선 가끔씩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지요. 고운 얼굴 아래 무서운 이가 있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따뜻한 정이 숨어 있기도 하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한 짓을 하기도 하고 짐승도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지니기도 하지요. 허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건 바로 진실을 따르는 용기와 끝내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넉넉하고 정이 깊은 고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고장이었지요. 바로 그 고을에는 사방백리를 굽어보는 기와집, 대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곡물로 치면 만섬, 재산으로 치면 만냥이 넘는 양반 대감이었답니다. 그 집 대감 어른께는 손자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하여 동이. 동이는 집안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지요. 허나 이 손자가 몇 살이었는고 하니 아직 10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얼굴엔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가늘며 말끝마다 예 하는 착한 아이였지요. 헌데 어느 날 대감댁의 사랑방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보게, 나는 이제 70이 넘었네. 이대로 죽으면 저승에서 뭘 보겠나. 손주놈 홀레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겠어. 이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의논을 하더니 결국 결론을 내렸지요. 좋다. 혼례를 치르자. 이 대감 가문엔 대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하니. 그리하여 신부감을 구했는데 이야 이 신부란 아씨는 누구냐. 마을 건너 양반댁 외동딸 연이라 하였지요. 나이로 보자면 17. 고운 얼굴의 말씨는 야무지고 바느질 솜씨는 여인들 가운데 으뜸이었지요. 얼굴에 핀 복숭아빛 홍조에 눈매는 시냇물 흐르듯 부드러워 한 번 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답니다. 10살 똥이와 17년이 나이로는 7살이나 차이 나는 이 혼례가 성사되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요. 세상에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장가를 가나? 대감이 손주 장가 가는 건 보고 돌아가신다니 저리 서두르는 거지요. 결국 길이를 잡고 마을 온 동네가 붉은 등으로 장식되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 동이는 조그마한 키에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인사하였고 신부 연희는 수줍은 듯 고운 쪽진 머리에 노기용상 당의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절하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절하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어린 신랑의 인사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관원상제 다 겪어본 노인들도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리하여 밤이 깊었습니다. 초롱불만 희미하게 빛나는 신방 안 동이와 연희는
마주 앉아 있었죠. 붉은 비단 이불과 연지곤지, 모란꽃 수놓인 베개까지 그야말로 혼례의 격식이 고스란히 담긴 방이었죠. 신부 연희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신랑 동희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힐끔거렸지요. 평소엔 말 잘하던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했죠. 서방님, 물 드시렵니까? 그 말에 동희는 고개만 끄덕였고 물대접을 보자 물을 간신히 입술만 적셨죠. 참으로 세상 모든 게 어색한 밤이었죠. 그러다 방 안이 더 고요해졌을 무렵 연희는 붉은 이불을 살며시 들고 눕자고 했지요. 동희도 따라 이불 안에 들었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동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요. 부끄러워 말 못했던 그 장면, 바로 여인의 속살이었습니다. 으아! 동희는 그만 이불을 펄럭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확상기된 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그러세요, 서방님? 연희가 조심스레 묻자 동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죠. 그게 너무 밤송이가 거기에 은한 몰라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도포를 뒤집어 쓰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신부댁 식구들이 놀라 달려나왔지만 동희는 말 한마디 없이 뒷산 넘어 지 집으로 내달려 버렸답니다. 그 이튿날 대감댁에 돌아온 동희. 아니, 혼례 올린 지 하루 만에 웬일이냐? 조부모가 물으니 동희는 입을 꾹 다문 채 못 살겠어요. 왜 못 사느냐? 아이,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답답해했지요. 이윽고 신부댁에선 난리가 났지요.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며 연희에게 무슨 일이냐 캐묻기도 하고 중매쟁이가 나서서 무마해 보려 했었지만 동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가라면 체면이란 게 있는 법. 이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결국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장이죠. 모다 광활하니 피륙과 인지자책. 즉 털이 많고 넓은 그곳엔 분명 사람을 압도할 자취가 있으니 스스로를 책망하라. 이 글귀가 적힌 종이는 하인의 손에 들려 연희의 손에 고이 전해졌지요. 편지 한 장에 적힌 그 말 한마디. 연희는 그 글귀를 읽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죠. 기가 막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만한 나이긴 한가 보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이 또한 가엾고 우픈 일이었지요. 첫날 밤에 놀라 도망갈 만큼 아직 어려 여인의 몸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걸 편지로 표현한 것이니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신부댁 어른들도 난처하긴 매한가지였지요. 아무리 어린 신랑이라지만 저리 도망쳐버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아씨, 어찌 답을 하시렵니까? 이에 연희는 붓을 들어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장을 적었죠. 산중에서는 무양지탄이여 개벌춘천은 무비생이라 산중의 밤송이는 볕이 없어도 저절로 벌어지고 시냇가 봄풀은 비가 없어도 저절로 자란다. 아, 이 얼마나 곱고도 슬기로운 말기입니까? 연희는 그 편지를 매화꽃 그려진 종이봉투에 고이 넣어 하인을 통해 동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 사랑방. 동희는 연희의 편지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지요. 처음엔 그 뜻을 몰라 눈을 찌푸렸지만 몇 번이고 곱씹은 뒤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제야 동희의 눈에도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두 거치고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동희는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번엔 부끄럽지 않게 그녀를 마주하리라. 그날 이후 동희는 달라졌습니다. 늘 이른 새벽이면 바짓가랑이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얼굴에 거울을 비춰보며 중얼거렸지요. 산속의 밤송이도 볕없이 벌어진다 했지. 나도 때가 되면. 글 읽는 소리는 사랑채에 울려 퍼지고 활 쏘는 연습으로 팔뚝엔 알이 배겼으며 사람들 틈에서도 인사성을 잃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대감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겪어야 철이 드는 법이지. 그리하여 마침내 1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동이는 어느덧 14살이 되고 말투와 몸가짐에도 제법 기운이 서렸습니다.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고 걸음엔 망설임이 사라졌지요. 그의 늦가을 동이는 조용히 짐을 싸들고 말했지요. 할아버지, 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말렸지만 동이는 다시 신부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처음보다 덜 떨렸지만 마음은 더 깊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린 신랑이었던 동이를 기억하는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도망갔던 그 도련님 아닌가? 이젠 어깨도 넓어졌구먼. 신부댁 문을 두드리니 연희 아씨가 마당가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지요. 서방님, 동이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부끄러웠습니다. 몰라서 도망쳤고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밤송이도 벌어지려면 때가 있고 풀도 비 맞아야 자라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젠 찻잔을 마주해도 될 만큼 잘하셨네요. 그날 밤 다시금 마주 앉은 동이와 연희. 신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깊고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동이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연희 역시 부끄러움 속에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였지요. 이불을 덮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레 나누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도 부드럽고 정다웠습니다. 동이는 작은 손으로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젠 무섭지 않아요. 부인과 함께 있으니 따뜻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동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서 자라나 보세요, 서방님. 저는 당신의 아내로 오래오래 기다릴 테니.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 뒤로 동이는 신부댁에 눌러 앉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제사도 챙기며 하나하나 어른이 되어갔지요. 연희는 단정한 아내로서 바느질을 하고 된장과 간장을 장만하며 동이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세월은 흘러 동이가 20살 무렵에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첫째는 딸이요, 둘째는 아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말했습니다. 대감댁 손주는 복도 많다. 늦게 철들어 더 단단해졌다고 하더니 집안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구먼. 연희는 어른들께 절을 드리고 동이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장해가며 온 마을에 귀감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동이의 조부가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놈 장가보낸 보람이 있구먼. 그때는 철없이 도망치더니 이젠 나비 노릇까지 해내니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고 연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다남다복 아이들 많이 낳고 복도 많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기를 사람은 나이로 철이 드는 게 아니요 겪어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법이죠. 이 말과 함께 동이와 연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웃음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